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오늘은 유교 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청년, 남북청년 문화교류단체 오각별 대표 어미코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유교신문사 이상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제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라는 주제로 이 유교라는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유교라는 종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유교라는 단어는 워낙 역사적으로 오래된 단어니까요. 근데 이제 유교 사상, 유교 문화 뭐 그런 식으로 이 표현은 많이 되는데 내가 유교라는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유교는 어떤 종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유교와 관련해서 흔히 묻게 되는 의문인데 유교가 종교냐 학문이냐에 관련된 부분은 꽤 오랜 논쟁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의 차이는 종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통은 종교라고 하면은 믿는 신이 있고 내세관이 있고 그 예배를 보는 곳이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 종교라고 이전에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러한 종교관의 바탕에는 서양의 기독교적 종교관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종교관이 지금은 현대 종교관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전 같은 데를 찾아봐도 종교가 뭐냐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수십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 종교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종교 의식, 의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모이는 곳, 예배를 보는 곳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춰지거나 해당이 되면은 보통 다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교는 우리가 흔히 7개 종교를 거론을 하는데, 이제 유교를 비롯해서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뭐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 그 다음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뭐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이제 7개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유림이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유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통계 조사를 들어가면은 무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사지면 뭐 농업인,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서당인이라고 또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무교라고 해가지고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면서도 그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네. 이 정도 유교 이제 학문이냐 종교냐고 할 때 저는 이제 종교라고 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이 현대 종교관념에 따라서 유교를 종교라고 보고,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종교로서 이렇게 삼고 계시는 이 전국의 각 곳곳에 계시는 이제 유림 네. 분들께서 이제 유림이라고 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조사를 할 때는 밝히지 않아서 약간 통계적으로는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종교의 정의라고 하는 신앙 대상, 의식 의례 하는 어떤 절차들, 그리고 모이는 곳,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교는 그럼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 믿음의 대상이 네. 유교에서 얘기되는 성현의 가르침이 네. 그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이제 그 공자, 맹자, 공맹,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 공맹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악설을 얘기한 사람은 이제 순자인데, 네. 순자도 우리가 보면 유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공자를 배우기를 원했고, 근데 이제
그 순자는 우리가 이제 중국 철학사에서 보면은 네. 제자백과로 빠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후대에 주자가 네. 이 순자를 빼요. 그리고 이제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인데 한비자가 이제 법가지요. 네. 그래서 유가와 법가는 늘 그 이론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대립되는 그런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순자는 이 정통에서 이제 빼는데 순자도 유학자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순자가 빠지는 이유는 이 유교 이론은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이론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뭐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믿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제 믿음의 그 대상이 이제 가르침, 그 성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교의 의식이 있죠. 의례 절차가 있고, 이제 이 유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모를 텐데 분양례라든지,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에 지내는 이제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석전, 봄 가을로 지내는 석전, 그건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죠. 석전은 그런 의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장소가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234개 항교가 있어요. 향교요. 네. 예, 그 성균관과 234개 항교에서 모임을 갖죠. 서원도 뭐 서원도 있어. 이제 그 전국에 한 590개 정도가 500여 개의 서원이 있는데 서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그래서 이제 향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유교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이제 그 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 의식 장소, 우리가 뭐 예배를 보는 곳이라고 하면 의식 장소가 유교는 늘릴 수가 없어요. 성균관하고 234개.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남한에 한 개가 더 두 개가 더 늘어났고, 이제 근래는 한 개가 이제 새로 90년대 이후에 하나 추가가 됐는데, 향교는 다 문화재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사찰이나 뭐 교회는, 그다음에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광복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늘어나는데, 이 그 향교는 특히 이제 향교가 중요한데, 유교의 종교 활동에서 향교는 늘어나질 않죠. 그래서 가장 큰 약점이죠. 유교 인구가 늘어나는. 향교가 늘어났다면은 사실은 유교를 더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문화재로 좀 묶여 있기도 하고, 그게 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게 또 어떤 유교적 방향은 아닐 수 있어서. 그리고 쉽고 이제 또 이 향교를 건축하려면 또 이 막대한 비용이 들지요. 건물 구조상. 그러니까 많은 대지가 필요하고, 이래서 그런 제한으로 해서 늘어나지 못한 것이 이제 큰 약점 중에 하나지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유교는 이제 유교가 종교냐 이제 학문이냐라는 이제 오랜 논쟁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종교의 관점에서 왜 유교가 종교인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종교의 정의에 따라 그것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앙 대상, 의식 의례, 모이는 곳,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유교라고 함은 이 성현의 가르침이라는 신앙 대상들, 그리고 이 분향례나 석전과 같은 의식 의례들, 그리고 향교와 서원과 같은 이 모이는 곳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유교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유교가 저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 현대 시대에서의 유교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조선시대, 그러니까 국교가 유교였던 그런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유학자분들도 많으시고 유림분들도 많으시고 향교나 서원도 막 활성화가 돼서 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한 청년이 나는 오늘부터 나도 유림이 되겠어. 나도 오늘부터 유교를 종교라고 얘기할 거야. 종교 조사를 하면 유교라고 체크를 해야지라고 할 때 본인이 어떤 형태로 유교를 접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좀 잘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청년들은 우리가 어르신이 먼저 식사하시면은 내가 나중에 수저를 들고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뭐 삼가오륜 이런 것들을 어떤 생활로서 받아들이지 본인이 그걸 해서 난 유교야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 중에 네. 그 조선시대의 국교가 유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조선시대는 국교가 유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닌가요? 아니고 관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학문 체계 혹은 그 당시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네.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 유교를 가르치던 것이 관학의 체계에서 유교를 가르치던 것이 성균관이고, 네. 그것이 유교 종단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현대적 표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자 그러면은 그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또 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답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간단하게 좀 정의 내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나의 욕망을 줄여야 되죠. 그 나의 욕망을 줄이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유교에서는 그 욕망이 내 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제 소학이라든지 이런 교재나 이런 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몸가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그런 내 몸을 실제로 유교의 그 공부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막연한 정신세계 뭐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몸 공부의 비중이 크죠. 내 몸을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가치를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재화를 갖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비판받는 거죠. 그 욕망으로. 그러니까 그런 선악으로 따지면은 그런 선하지 않은 행위가 이 욕망 그리고 내 몸으로 비롯된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절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 이제 청년들도 유교를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이제 통상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승되고 이렇게 후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교를 아무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유교가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유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다 잘 알고, 그러니까 교회만 가고 성당만 갈 것이 아니라 이 유교라는 종교를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그거를 접근하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유교를 믿고 따를 때 뭐 따로 가입하는 절차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없어도 괜찮으신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70년대에 네. 예를 들어서 좀 오래전 얘기죠. 네. 70년대 그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성균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일면 기사로까지 나와요. 늘.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보면은 유교 인구를 조사를 하면 한 400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 수십 년이 지나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유교인으로서 자처하는 분들이나 유림들의 이제 책임이 크긴 큰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유교 종단이나 유림 조직에서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과의 대화나 청년들의 어떤 활동.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활동을 해 학교에서도 뭐 유교 학생회라든지 네. 뭐 이런 모임들을 만나서 하고 그 분위기에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뒤로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약화돼 있죠. 지금 최대한 고민인데, 그러니까 성균관이나 이제 향교라든지 유림 조직에서 하는 각종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 유림 그 이제 가문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그 수는 이제 많지는 않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균관이나 그 향교에서 하는 각종 교육 사업이라든지 문화 사업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이 요 근래 이제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성교에서 하는 거는 유교 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체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 들으면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유교라는 이 종교가 이제 어떤 뭐 신흥 종교도 아니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정말로 이게 종교라고 사람들이 잘 인식도 못하고 생활에 스며들 정도로 그 가르침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가짐을 잘하고 또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잘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유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막 믿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형태의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위기의식을 크게 가질 수가 없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왔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유교가 종교야? 라는 질문까지 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네, 청년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도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종교들이 있겠지만 또 유교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친숙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답게 살자 이런 어떤 욕망을 좀 컨트롤하고 내 몸을 가꾸는 것은 어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청년 포함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늘 그런 가르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수십 년 동안 네. 뭐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교에 대한 이제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폄훼나 왜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학문이냐 종교냐 할 때 사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3.1 운동을 할 때 실제로 만세를 부른 사람들은 유림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처벌받은 기록들을 보면은 유림들이 무지하게 많이 처벌을 받는데 일제기에서 탄압도 당하고, 근데 그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유교인이라고 써 있질 않아요. 유림이라고 다 농업인이라고 돼 있어요. 농업인이요? 농업인 아까 얘기했던 농업인 서당인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 뭐 법치주의, 요새 법치, 뭐 인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치면 이제 뭐 정치가 이제 어떤 사적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 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인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에서 얘기하는 덕치라는 말과 같죠. 근데 그것을 법치와 인치를 대립시켜서 인치,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거의 정치 체제나 또 유교의 정치론이 마치 그 구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제 중국에서 80년대 이제 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질 때 그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갖고 와서 쓰면서 그런 식의 의미를 쓰죠. 그러니까
인치라는 말은 이제 중용이라는 데 네. 나오는 이제 주자가 17, 18세 때 그 구절을 보고 뭐 흥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주자어리에 전해지고 있는데 인치라는 말은 유교의 정치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정치론의 핵심인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는 사람이 문제고 우리가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법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은 문제다.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문제인데 그런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정치 핵심은 윗사람이 왕이라고 치면은 왕이 정직한 사람 신하를 뽑고 네. 또 그 밑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론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폐마가 되고 요 근래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 있는데 네. 이제 제사 문제가 늘 그때 되면 일부러 누군가에서 끄집어내집니다. 네. 근데 유교의 제사는 뭐 각종 제사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대다까지만 놓고 제사를 지내죠. 근데 마치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을 부치는데 고부 갈등이 뭐 일어나고 뭐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뭐 사실 그런 황당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유교의 제사에서는 그 전을 쓰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름으로 지진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가지가 않거든. 근데 이제 마치 전 부치는 게 제사 음식하고 해서 제사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교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심각한 왜곡이네요. 그거 아주 큰 왜곡이에요. 그래서 그 왜곡 중에 또 하나가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뭐 추석 물가, 뭐 설 물가 해가지고 뭐 마트에 가면은 얼마를 쓰는데 뭐 재래시장에 가면은 뭐 25만 원,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죠. 네. 우리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명절을 앞두고 뭐 그런 비용이 제사의 음식을 만드는데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사 음식 4, 5만 원이면 끝나지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산물을 팔고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물가 동향을 내세우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통계 내지 말라고. 그 많은 왜곡을 시킨다. 그래서 이런 왜곡들이 유교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고 이러는데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문이냐 종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유림들이 많은 참여를 하죠. 현실 참여를 하고 유교 이론 자체가 정치학이에요. 근데 그때 일제히에서 이거를 유교 유림들을 그 현실과 괴리시키고 이 분리하는 작업들 중에 나오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현실 참여하지 않고 강단에만 놓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학문이라고만 하면은 현실과 괴리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교에 대한 많은 왜곡을 낳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지요. 예. 네, 이렇게 얘기를 또 잘 해주셨는데 유교에 대한 왜곡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교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짓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모든 관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유교가 아닌 것이냐라고 해서 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비추다 보니까 사실 유교라는 학문도 시대가 이제 변화됨에 따라서 적용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오래전 걸 가져와서 그렇게 어떤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건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유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유교가 뭐지라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유교라는 것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이제 네, 전환해서 좀 다른 질문 한번 네. 드려볼 텐데요. 아마 청년들 혹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교하면은
뭐 성균관 이런 단어가 네.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성균관 하면 또 성균관 대학교라는 것도 또 네. 떠오르게 되는데 이 유교라는 종교에서 성균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 혹은 곳인지 또 성균관 대학교라는 곳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균관이라는 곳에 또 성균 관장님도 계시다고 들었고 네. 또 사실 대표님께서도 성균관 부관장님을 네.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좀 그 역사가 꽤 네. 있는 네. 얘기인데 대표님 간략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 얘기한 잘하신다고 것처럼 네, 그 얘기해 조선 주세요. 시대는 네. 유교가 국교가 아니고 관학이에요. 네, 그래서 관학이요. 그 네. 조선 시대 때 이제 우리가 1498년에 이제 그 지금 명륜동에 네. 건립이 되죠.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유일한 국립대학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이제 사립학교고 네. 성균관 향교는 국립학교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성균관이 이제 조선 시대를 거쳐서 일제 시기에 그 탄압을 받지요. 네. 또 그리고 친일 어용 이제 친일 또 유림들이 한동안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친일 인명사진을 보면은 종교인 중에 유교인으로 해서 7명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유교 성균관에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일제는 성균관 자체를 그 일본의 신사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뛰어놀고 성균관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것처럼 네네네. 성균관 문묘를 일제가 정원처럼 만들죠. 안에 꽃을 심어놓고 거기에 또 일본식으로요. 네, 그리고 배전을 만들고. 근데 문제는 그 배전이 없어진 게 90년대 들어와서 철거를 하게 돼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철거를 요구해도 계속 냅두다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배전이 이제 어른들 오시면은 제사 지내서 햇빛 피하고 편하게 지내게 하는 네. 곳인 줄 알았는데 그 배전이 일제 신사의 구조를 못 든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신사도 우리 가보면 배전이 있어요. 배전에서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신로를 갖다가 신도라고 불러가지고 신성시하게 만드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막 벌어졌죠. 근데 유교에서는 길에다 절하고 길을 신성시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길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왜곡하고 이렇게 되는데 광복 이후에 이제 그 심산 선생이 이제 유림 단체를 다 연합을 해서 하나로 묶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균관 유도회라는 게 출범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균관 대학교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심산 선생이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이제 정적 관계죠. 그 만주토 탄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림 조직을 쪼개놓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균관 대학교와 성균관의 분리죠. 자발적으로 분리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돼 학교법인하고 분리가 되니까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교하고 이제 재단법인 성균관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재산 소유도 구분을 하고 이렇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재단은 이제 성균관이 역할을 하게 돼,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러다가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법인이 바뀌게 되고 이제 지금의 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성균관대학교도 여전히 그 교지는 그 인의예지로 이제 유교의 전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성균관대학교와 성균관은 많은 협력 관계에 있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뭐 그 과정은 사실 이제 지금 그래서 성균관은 유교 종단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종단 체제라고 하는 거는 다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단체죠. 모든 종단이 다 그래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물적 뭐 재산이나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지재단이라고 해서 법인을 두죠. 재단법인을 다 두는데
그 종단이 임의단체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는 거는 사단법인이 되면 등록을 해야 되고 국가 통제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 분리에 의해서 그 종단은 그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법인 사단, 임의단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균관은 그런 종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뭐 그렇게 정도 네.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성균관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조선시대 때 국가가 세웠던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를 이제 어떤 토대로 하는 최고의 이제 국가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성균관은 향교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향교는 이제 지방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이고 이제 향교에서 성균관으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균관은 가장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는 제일 위에 그렇죠. 있는 예. 이제 형태고, 성균관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림분들과 어떤 그런 유학자분들의 가장 정수에 계시는 그러니까 분이라고, 대표하는 분이라고 보셔야 보면 되죠. 되는 거군요. 네, 또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요 유교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조금 마지막으로 미뤄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 앞에 또 약간의 그런 질문거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에서 배우게 되는 성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공자님, 뭐 맹자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주자, 뭐 주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선진 유교를 통합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다 이 중국 대륙에서 이제 계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교하면은 발상지가 중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다면 중국에도 유교가 있는가? 그러니까 중국 유교와 한국 유교의 관계나 또 그게 같은가에 대한 의문도 또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그 유학사라고 해서 공자 이후에 전개된 네.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학사를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공자 이후에 이제 주자라는 인물이 네. 등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주자가 등장했던 시기는 그 중국 역사에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자가 등장했던 네. 시기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죠. 그 뭐 농사법의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 학자들은 이제 중국의 그 근대 시기를 주자가 등장했던 시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주자라는 인물이 이제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중국을 바꾸죠. 네. 정치 체제를 바꾸고 그 사람 사는 어떤 그 룰들을 이 주자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생각에 다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오고 일본도 전해지고 이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 체제를 바꿔버리죠. 근데 주자가 이제 그 사상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은, 주자는 지금 우리가 거대 담론이라고 해서 현대 철학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뭐 지금처럼 뭐 마르크스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네네. 근데 주자는 그런 거대 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체계로서 자기의 사상을 정립하려고 했죠.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주자가 살았던 시기에 주자라는 인물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사회를 바꾸려고 했으니까. 근데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 조선이 건국되고 하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 이 주자학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요. 네. 그래서 당시로 보면은 이 그 사대부 계층, 이 주자학을 그 물들은 사대부 계층들은 굉장히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조선시대 때 전개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자는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는 사상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훗날에 보면 완벽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심성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주로 이론이 전개가 되고, 그래서 큰 차이점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구분을 보면은 주의 자연적 측면에 조금 더 많이 가요. 물론 양명학이나 이런 데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서 이 유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유교를 얘기하면은 이제 연초인가 그 이제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제 저희 성관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같이 관장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왜 오셨냐면은 그 당시에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성균관하고 유림들이 많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 성균관에서의 기본 입장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차별 그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바로 오셨어요. 네. 가장 크게 염려했던 이제 종단에서 찬성을 하니까 우리가 찬성을 할 때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는 것처럼 실제로 유교종단이나 유림 활동하는 분들이 그 구태의연하고 그런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네, 그런 말씀을 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이게 궁금한 것들이 참 저도 많은데 뭐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 또 예. 쪼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유교라는 단어를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자주 쓰거든요. 대표님, 유교걸, 유교보이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 이효리가 이제 유고걸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유교걸이랑 이제 이게 말이 비슷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유교걸,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자, 유교보이,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이냐면은 되게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이제 진보적으로 이제 다양한 가치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되게 기존의 그 관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뭐 노인 공경 너무 당연한 일이고, 뭐 부모님에게 잘하고 이런 것들 되게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무너질 때 그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어른한테는 항상 잘해야 돼. 뭐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어르신이 먼저 드시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수하면은 너는 유교걸이다. 너는 유교보이다. 너는 선비다 이러고 약간 조롱투로 사실은 쓰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렇게 되게 진지하고 엄숙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아직도 그런 어떤 되게 진지하고 그런 가치들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되게 인륜을 거스르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을 뭐 살해한다거나 뭐 할머니를 살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게 뭐 법이 문제다. 뭐 단순히 뭐 법이 문제여서 뭐 처벌해라. 뭐 무기징역을 시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타락했기에 이 청년들이 부모님을 해하고 조부모님을 해하는 시대까지 도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어떤 유교적 가치가 또 절실히 필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저도 길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유교라는 가치가 약간 몸가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다른 방향에서 이런 어떤 인륜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사건을 보면은 그 이제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고 저는 언론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페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내막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실제 부모의 재산을 노리거나 뭐 그런 욕망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보면은 그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들어가 보면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를 시해하고 이런 사건들이 1년에 한 30건 정도 일어나 칠 뭐 그 구타하고 뭐 이런 별일들이 다 벌어지죠.
근데 부모에 대한 구타나 벌어지는 사건의 강도는 그냥 단순히 뭐 한두 대 때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정도의 폭행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천 건씩 벌어지고 할 때 그 사건을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뭐 1년에 30건 정도의 시해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실제로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벌어지는 범죄는 5-6건 정도.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술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을 폭행을 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폭행을 당하는 정도는 옛날로 치면은 연탄집게로 팔다리를 부러뜨릴 정도의 폭행이에요. 그런 폭행들을 당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쉽게 그냥 어렸을 때 그걸 저항을 못 하죠. 그러다가 이제 커지면은 고등학생 되고 막 몸이 커지면은 자기가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근데 아버지는 변하지가 않았어. 예를 들어서요. 그 나이 먹어서 와서도 어머니를 폭행하고 막 이런 일을 보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현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뭐 땅에 윤리가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유교식으로 보면은 효를 얘기하지만은 유교는 쌍방의 그 윤리를 계속 얘기를 해요. 효도를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부모의 자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나 유교의 성현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세상을. 인간을 놓고 봤을 때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최초로 마주하는 아이가 최초로 마주하는 게 부모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감이 모든 사회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효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효를 가장 먼저 두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한정한 사랑, 자애로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사건들에서 그게 다 어그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뭐 사회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을 그 제도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왜곡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전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복지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노인 봉양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보면 노인 요양원 병원, 노인 요양병원 이런 데를 보통 가지요. 왜? 자식들이 부모 봉양을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3대 가정을 이루면서 봉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 노인들이 그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감옥에 있는 거다. 근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노인 복지를 가져갈 수 있는 못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집단 간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아주 취약한 것을 보여줬죠. 이번 코로나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 사회에서는 지금 이전 사회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 가지 않고 가족의 많은 부분이 책임을 졌죠. 거기서 노후를 마감을 하고 이런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만 갖고는 노인복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가족이죠. 그 지금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 관습이나 사고에 젖어서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진국 안에서 이 가족을 가치 우선으로 가장 낮게 놓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못하죠. 그러니까 가치관념에서 그들이 놓는 가족의 순위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주목을 하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쉽고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 부모를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봉양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못 해요. 네. 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의식을 바꿔서 나를 위해서 젊은 이제 층을 얘기를 한다면 자기도 나이 먹고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그 지금 초기부터 이런 가치관념에 대한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유아기의 어떤 인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인데 어려서부터 그 세대 간의 그 집안에서의 세대 간의 어떤 그 관념의 차이를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좀 이제 또 앞으로 후대에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 어떤 사회 복지를 바꾸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좀 얘기가 좀 아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도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유교에 저희가 이제 계속 처음부터 이제 유교가 종교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유교의 어떤 종교적 정의 또 성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또 유교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초년들과는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 유교가 또 사회와는 어떻게 또 사회 현상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교에 대한 여러 얘기를 듣지만 뭐 청년이든 보통 사람들이든 유교를 딱 바라볼 때 우리가 유교에서 어떤 걸 가장 알아야 하고 어떤 걸 올바로 알아야 되고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유교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되게 간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람답게 살자 몸가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되게 다양한 얘기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의예지도 있고 유교적 인성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부모 자식 간의 애도 있고 그걸 이제 제 짧은 어떤 소견으로 알자면 그거를 이제 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족 간에 뭐 임금과 신하 간에 옛날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유교라는 걸 또 뭐라고 다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현대 학문으로 보면은 네. 유교는 정치학에 가까워요. 네. 정치에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시대적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선비정신이라는 얘기도 요 근대에 만들어진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만들어진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각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조지윤 시운이 처음으로 쓴 얘기예요. 선비정신이란 말. 선비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정신적 가치는 우리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저 대학 다닐 때 70년대에는 뭐 대동세계, 뭐 대동제, 뭐 지금 대동이란 말을 많이 대동제. 쓰죠. 실제로 말은 쓰면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혹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운편이라는 데 나오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용의 핵심은 천하가 공공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툼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인 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말로는 이제 호랍이 뭐 예를 들어 과부,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없는 아이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서 국가 사회가 책임져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른 정치가 돼야 되고 뭐 등등의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재물도 이건 공공의 것이지 특정 누가 소유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을 봐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회에 대한 공정의 가치라든지 지금 사실 공정의 가치가 많이 왜곡돼 있죠. 그리고 뭐 보수 진보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미국의 정치 체계에서도 보수당, 진보당 얘기하지만 그들의 정책은 정책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죠. 네. 근데 이거를 한 정치 체제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집단을 갖다 보수라고 몰아붙이고 하나 진보라고 몰아붙이고 그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막 가버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특정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보수 진보라고 나눠서 그렇게 그렇죠. 그거 볼 수 없는데 이제 내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런 사고 울타리 안에서 바라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유교라는 것이 오랜 역사 기간에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보수냐 진보냐 어떤 사회적 입장, 사회 정책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해 왔고, 그리고 저는 이 유교가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고 또 시대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뭐 두서없이 많은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유교가 뭐야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은 그 성현의 가르침을 또 접하시면서 계속 유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걸 어떻게 딱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다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일반 어떤 뭐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렇게 유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예.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내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싶고 좀 정리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뭐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뭐 노너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이거 뭐 사서가 가장 중요한데 사서. 이제 저도 이제 사서 번역도 하고 뭐 이제 네네. 한거 했지만 선관에서도 좀 번역해서 새로 네. 책을 냈는데 이 논어나 그런 데 드러난 성현의 가르침은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과 같다. 물과 같다. 물은 우리 평상시 먹을 때 네. 이 소중함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물이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생기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죠. 그 논어라든지 그런 오랜 고전의 그 담겨 있는 가르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으면서 내가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런 고전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간단하고 네. 말로 보면은 근데 실천을 하려면 무지하게 어렵죠.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면은 이제 그게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기소부령 물시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간단한 가르침인데 실제로 내가 사회에서 실천하려면은 어렵죠. 네. 어렵죠. 내가 하기 싫어서 남을 시키는 건데. 근데 그런 고전들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읽으면은 참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교는 이런 거에 가장 간단히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건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 개인의 삶에서부터 사회 다들 정직하게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 충분히 목소리도 내고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유교가 얘기하는 숙이 아닌 나를 닦아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저는 이제 유교도 좀 더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나 청년들도 유교를 네. 좀 다른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가치를 또 이어져 오고, 네, 그렇죠. 오고 있는 또 중요한 종교이기 때문일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잘 해주셨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께서 유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교라는 어떤 고정관념 혹은 왜곡이나 편견의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가 유교라는 것을 좀 제대로 알고 있었나? 혹은 내가 지금 잘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되게 어떤 사람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유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유교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오늘 유교편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